고금소총과 야담. 오랑캐 침략을 예언. 선전관 박진원은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 삼패동에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문장에 능했고 무예에도 뛰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매일 아침이면 활과 화살을 갖고 나가 반드시 꿩을 잡아와서 어머니께 반찬으로 올렸습니다. 하루는 꿩을 발견하고 활을 쏘았는데 꿩이 화살을 맞은 채 날아가다 숲속에 떨어졌습니다. 박생이 가서 보니 꿩은 없고 화살이 제 칸권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책을 펴보니 거기에는 하도와 낙서의 이치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이치를 따져 탐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사람의 가난과 줄세나 일의 기륭을 미리 알았는데 부절이 꼭 들어맞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광해조의 간용이 이첨은 박생과 성이 다른 오촌 당숙이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해서 이를 꾸미는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매번 박생을 불러 자기 아들들과 함께 과거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생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그러겠다 하고는 끝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첨은 간사하고 흉악해서 오래지 않아 큰 살육전에 빠질 것이요. 만일 그 집에 드나든다면 큰 화가 미칠까 걱정되기 때문이죠. 그 뒤로도 이첨은 여러 번 박생을 유혹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등과한다면 문영과 전장은 틀림없이 내게 돌아갈 것이다. 또 기륭아복의 설로 박생에게 공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박생은 화가 두려워 공부를 포기하고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이첨의 아들들과 공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벼슬이 선전관에 이르러서는 주춤하며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승지 이지무는 급제하기 전에 친구 참봉윤 아무개와 함께 광릉제실에서 책문 짓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박생이 이지무가 있는 제실을 찾았습니다. 이지무는 박생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무는 박생이 오는 걸 보고는 급히 일어나 계단 아래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선전 숙분이 모셨습니까? 그러고는 맞이하며 마루에 오르게 했습니다. 윤아무개는 박생이 무인인 걸 깔보고 드러누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박생은 이지무를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물었습니다. 책문은 몇 수나 지었는가? 겨우 대여섯 수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박생이 다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은 것이고 저건 두 번째로 지은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지은 것을 낱낱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이어 이지무의 앞날을 점쳐주었습니다. 너는 올가을 증광시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그러자 이지무가 대꾸했습니다. 숙부님의 재능으로 대장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반드시 큰 공운을 세울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내 운명은 너무나 사나워 큰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 만약 훌륭한 장군이 있어 나를 관원으로 삼아 계책을 돕게 한다면 그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게다. 윤아무개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는 공경을 표하며 자기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지은 책문을 보여주니 박생이 말했습니다. 정말 재주 있는 인물일세. 우리 조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야. 그리고 그의 앞날도 점쳐주었습니다. 급제는 우리 조카보다 조금 늦을 걸세. 그의 가을 과연 윤아무개는 과거에 낙방하고 이지무는 합격했습니다. 3년 뒤 윤아무개도 합격했다 합니다. 그 뒤 갑술년과 을해년 사이에 박생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남한산에 올랐다가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빼앗길 성이네. 얼마 안 있어 나라에 큰 병화가 있을 것이며 임금이 타신 수레가 피난해 이곳에 이를 걸세. 그러고는 임금이 포위당했다가 성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를 만나서 나를 도원수로 삼으면 능히 적을 막아낼 수 있을 텐데 나는 틀림없이 그 전에 죽을 걸세. 설사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나를 알아줄 자가 없지. 그러면서 한참 동안 탄식했습니다.
병자년 겨울에 이르러 과연 그의 말이 맞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박생은 그보다 몇 달 앞서 이미 죽었다 합니다. 임금첩의 오라비를 때려 죽인 원. 연산군의 귀여움을 받는 첩의 오라비 김가는 호남 나주에 살았습니다. 그는 노이의 세력을 믿고 멋대로 위세를 부렸습니다. 남의 논밭을 약탈하고 노비를 빼앗아갔으며 돈과 곡식, 소와 말까지도 자기 물건인 양 사용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면 살려주고 거역하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돈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할 뿐 누구도 감히 어쩌지 못했습니다. 돈의 수령이 새로 부임하면 먼 거리에 있는 자는 20일 안, 그 다음은 15일, 그 다음은 10일, 5일 안에 김가를 아련해야 했습니다. 가까운 읍에 부임했으면 3일을 넘기지 않아야 했으며 본읍 수령은 부임한 날 바로 와서 아련해야 했습니다. 고을원이 감사를 찾아가 처음 인사를 드리는 의식은 늦출 수 있어도 이 기한은 감히 어기지 못했습니다. 김가는 걸음이 빠른 종 3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루반이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수령이 있으면 김가는 즉시 누이에게 알려 벌을 주거나 파면시켜버렸습니다. 놀제 박상이 분통을 이기지 못해 나주 목사를 자원했습니다. 임지에 도착해서는 닷새가 지나도 김가를 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가의 건달이 와서 호장, 이방, 수영리와 좌수를 잡아갔습니다. 박공이 듣고는 즉시 장교, 형리, 관노 사령 및 읍내 건장한 장정 등 100여 명을 김가 집으로 보내 집을 둘러싸게 하고는 명령했습니다. 김가 놈을 잡아오지 못하면 대신 죽을 줄 알라. 한참 뒤 김가 놈을 묶어서 데려왔습니다. 박공은 한편으로 가명에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몽둥이로 김가의 무릎을 치니 열대도 안 맞았는데 죽어버려서 즉시 그를 끌어냈습니다. 감사는 보고를 받고 크게 놀란 나머지 도사를 급히 보내 김가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이 끝난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박공은 인끈을 풀어버리고 말에 올라타 급히 떠났습니다. 노령을 넘어 천원에 이르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큰 길을 버리고 왼쪽 길을 택해 곧바로 흥덕 쪽으로 향했습니다. 애초에 박공이 김가를 잡아갈 때 걸음이 빠른 종 하나가 하루밤 만에 서울로 들어가서 김가의 누이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가 즉시 연산군에게 알렸습니다. 연산군은 크게 노여워하며 즉시 금부도사로 하여금 사약을 갖고 가서 박공을 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서울에 살던 박공의 조카가 이 소문을 듣고는 입관 절차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남쪽으로 바삐 마을을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는 금부도사 일행보다 앞서 천원에 도착해 나주 하인을 만나 박공이 흥덕 쪽으로 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뒤를 쫓아가니 고부읍 내에서 박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카는 사양 내린 일에 대해서는 차마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짐짓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부님이 김가놈을 엄중하게 다스렸다는 말을 듣고는 장차 화가 미칠 것 같아 구해드리고자 왔습니다. 박공은 일이 그렇게 빨리 알려진 것이 이상해서 조카가 소문을 들은 날짜를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김가가 죽은 지 하루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함께 서울로 올라가다 조카는 중간에서 먼저 말을 달려 성 안으로 들어가 박공의 친구들을 만나서 사정을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여러 친구는 앞다투어 술을 마련해서 강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공을 맞이해 한강 시골집에 몰래 숨기고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해서 정신을 흐트려 놓았습니다. 한편 금부도사는 나주로 달려갔다가 박공이 이미 상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금께 개를 올리게 하고 자기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추격했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이르니 중흥한 세력이 의거를 일으켜 반정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즉시 박공에게 부재학 벼슬이 내려졌지만 박공은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반정이 일어난 것도 몰랐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사은하니 임금께서 인견하셨습니다. 공이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천안께 없어 아직 인사 올릴 때와 같지 않사옵니다. 옆에서 반정이 일어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공은 대궐문을 나가서 그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기생의 편지 덕에 장원 급제한 여정승. 정승 여성제는 경전을 공부하여 급제했습니다. 배운 글을 선생 앞에서 외우는 일을 하는 날 들어가 강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강서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가 장막 속에서 나왔는데 칠대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역부터 시작해 시경, 서경, 논어, 맹자 중용까지 모두 책을 잘 외우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 12분을 얻고 대학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은 관례상조를 청하기에 12분 반이면 급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정승은 다른 사람들처럼 조를 청하지 않고 반드시 순통을 하여 14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관이 지정해준 경서의 한 장을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관이 여러 번 재촉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꾀를 내 뒤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시관은 위군 한 명을 따라가게 해서 혹시나 있을 부정행위에 대비했습니다. 여정승은 변소에 앉아 똥을 누는 신용을 하며 무수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끝내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군과 한담이라도 나누고자 위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고을에서 온 군졸이며 언제 상경했는가? 소인은 모읍 사람으로 아무 달에 올라왔죠. 여정승이 듣고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모읍에 아무개라는 기생이 있는데 혹시 아는가? 예, 알지요. 소인이 상경할 때 그 기생이 편지를 써서 상경에서 모름지기 여생원 댁을 찾아가 이 편지를 전해주시오라며 신신당부했죠. 그러나 모댁이 어느 동에 있는지 몰라 아직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혹 여서방 댁을 하시나요? 여정승이 또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그 편지 어디 있는가? 내가 바로 그 여서방이다. 아직 제 주머니 속에 있죠. 그러면서 편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여정승의 아버지가 모읍원으로 있을 때 여정승이 관아자제로서 한기생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도 여전히 정을 잊지 못하고 있던 차. 반갑게 편지를 받아서 보니 과연 그 기생의 글씨였습니다. 봉함을 뜯어 펴보았더니 종이를 가득 채운 긴 편지에 절절한 정담이 쓰이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여정승은 당장을 기억해내는 일은 제쳐두고 기생의 편지를 세세히 감상하느라 거의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관이 다른 위군을 보내 살펴보게 했습니다. 위군은 여정승이 자잘한 글씨가 가득 쓰인 종이를 손에 들고서 몸을 일으킬 듯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는 즉각 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시관은 크게 의심하며 여정승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여정승은 어쩔 수 없이 강석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관이 노여워하며 꾸짖었습니다. 뒤가 급하다는 핑계로 나가서 주머니 속 기록을 몰래 보다니 과장은 매우 엄격한데 선비의 행동이 지극히 괴상하구나. 앞서 낸 강장은 이제 쓸 수 없으니 마땅히 다른 장을 출제하겠다. 그래서 서리에게 강장을 도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정승은 짐짓 민망하고 다급한 모습으로 무수히 애걸했습니다. 간신히 생각에 실마리를 풀어내 막 응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강장을 바꾸려 하시니 시관께서는 어찌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하십니까? 시관은 여전히 노여워하며 꾸짖고는 강장을 바꿔서 냈습니다. 그리고 강송을 끊임없이 재촉하니 여정승이 이때부터 줄줄 외웠습니다. 처음 강장은 우연히 기억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나머지 장을 어찌 못 외우겠는가. 마침내 한결같은 말씨에 높은 소리로 갑자기 강송해 가니 자리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순통하여 장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뒤 관직이 의정에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북관에서 기이하게 만난 짝.
승지양 아무개는 역마살이 있어 말 한 필에 심부름하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멀리 북관을 유람했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안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오 무렵이 되어 점사에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자 했으나 집집마다 모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니 길가에서 수십 보쯤 떨어진 시내와 바위가 어우러진 곳에 작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닭이 울고 개가 짖었습니다. 그 집 앞에 이르자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낭자가 문까지 나와 응접하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점사의 문들이 모두 닫혀 있더구나. 이 댁에서 말에게 먹이를 좀 먹이고 가려 하는데 주인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낭자는 점사 주인들과 모두 아랫마을 개모임에 가셨죠. 라며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말죽 한 통을 내와 말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날씨가 더워 양공은 나무 아래서 윗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낭자는 나무 아래에다 뱃자리를 깔아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낭자가 밥을 준비해 내왔습니다. 산채와 들나물이 몹시 정갈했습니다. 양공은 낭자의 응대가 세심하고 민첩하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정숙한 걸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갑작스레 손님을 접대하는데도 모든 것이 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 먹이만을 청했는데 내 밥까지 차려주니 어찌 그런 마음을 내었느냐? 말이 이미 지쳐 있으니 사람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천대하고 짐승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낭자의 나이를 물으니 16이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 물으니 촌사람이었습니다. 떠나면서 밥값을 주려 하자 고사하며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손님 접대는 사람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풍속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엄한 꾸중을 면치 못한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공은 부채 머리에다는 향 한 매를 주었습니다. 낭자가 꿇어앉아 받았습니다. 이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이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공이 더욱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머나먼 촌집 어느 노인네가 이같이 뛰어난 아이를 낳았는가?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뒤 어떤 사람이 찾아와 계단 아래에서 절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소인은 안변 모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감님께서는 모년 모시에 우연히 누추한 저희 집을 지나시다가 소인의 여식에게 향을 주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공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소인의 여식이 그때부터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으려 하고 영감님 댁으로 와서 남편을 섬기며 늙어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의 행실에서 남에게서 예물을 받은 이상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는가 라 하니 이렇게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양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 하얀 내가 어찌 젊은 낭자에게 뜻을 가져 그리했겠어. 다만 그 아이가 어여쁘고 영민해서 기특했고 또 밥값을 받지 않으려 하기에 달리 줄 것도 없어 향을 떼어준 것이오. 설사 우리 집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젊은 낭자의 꽃다운 나이가 아깝지 않겠소.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잘 타일러 사위를 정해 시집 보내시오. 다시는 주책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가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서 아뢰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타일러도 죽기로 맹세하니 부득불 데리고 왔습니다. 영감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양공은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침내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양공은 군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지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검은고와 독서를 즐기고 산수를 유람했습니다. 소실이 들어온 뒤로도 그녀가 멀리서 온 뜻을 위로했을 뿐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사당에 가서 아련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뜰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정결했으며 그릇마다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
가지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집이 아침 저녁을 자주 거르고 온갖 일이 거칠고 어수선해 잘 다스려지지 않더니 요즘에는 집안 모습이 달라지고 나에게 마련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부족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안변 작은 마님은 바느질과 방적은 남은 시간에 하시고 집안을 다스리고 주선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닭이 울면 일어나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시니 요즘 집안 모습이 조금 여유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덕이랍니다. 또 그 성품이 돈독하고 행실을 삼가니 여사의 풍모가 있으신 듯합니다. 칭찬을 다 하자면 입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양공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날 저녁 소시를 불러 수작을 해보았습니다. 그윽하고 정숙한 자태가 빼어날 뿐 아니라 현숙하고 명민한 지혜가 옛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했습니다. 소실이 두 아들을 연이어 낳으니 외모가 단정하고 나이보다 영리했습니다. 아들이 8, 9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실이 집을 지어달라 하고는 거기에서 따로 거처했습니다. 또 자동길 근방에다 고대광실을 지어달라 했습니다. 하루는 성종 임금이 자동에 행차해 꽃구경을 하고 돌아가다 포구를 만났습니다. 빗줄기가 삼나무같이 굵은지라 인가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마당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임금은 그곳이 누구 집인가 물었습니다. 시종관이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아이가 옷과 두건을 단정하게 하고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묻자 양 아무개의 소실 자식이라 답했습니다. 임금은 그들을 한번 보고는 선풍도골이라 칭찬했습니다. 학업에 대해 물으니 옛날에 신동에 부끄러울 바 없었고 문필도 물 흐르듯 해 모두 드높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불러 시를 짓게 하니 거침없이 대답하는지라 임금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종사관들이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임금이 왜 그러느냐 물으니 대답했습니다. 주인 집에서 음식을 올리려 하는데 감히 여쭙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임금이 그리하라고 명했습니다. 진수성찬이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종사관도 접대했습니다. 임금은 그리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마련한 일을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기쁜 얼굴로 동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두 신동을 얻었으니 너를 보필할 신하로 삼게 하겠다. 임금은 두 아이에게 춘방가한 벼슬을 내려 대궐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동궁과 나이도 비슷하니 그들에 대한 임금의 총애는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소실은 거처를 옮겨 다시 본가로 들어가 여생을 마쳤습니다. 장남은 양사원으로 호는 복내이고 벼슬이 안변부사에 이르렀으며 차남은 양사준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밤 아름다운 인연 동학 이한놀이 장가를 든 직후 대보름날 밤에 운종가를 쏘다니다가 취했습니다. 앞길을 지나가다 길가에 드러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종들이 몰려와서는 신랑이 취해서 여기에 누워버렸네 라며 왁자지껄 떠들다가 부축해서 그 집 신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신혼방에는 화촉이 밝혀져 있었고 이공은 신부와 동침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깨어나 보니 처가댁이 아닌 엉뚱한 사람 집의 방이었습니다. 그는 여기가 누구 댁이며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는 더욱 의아해하며 도리어 반문했습니다. 서로 착오가 생긴 것에 경악했습니다. 그 집안은 혼행혼례를 올린 지 3일째였습니다. 그 집 신랑 역시 밤놀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공이 그 집으로 잘못 들어갔고 종들은 자기 집 신랑으로 오인해 그를 부축해서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공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그러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 꿈의 조짐과도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이 역시 연분일 것입니다. 여자의 도리로 말하자면 저는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대 역관을 지낸 가문의 무남동녀랍니다. 제가 죽으면 부모님이 늙어서 의탁할 곳이 없어지니 차마 죽을 수는 없지요. 부득이 권도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소실이 되어 낭군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또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며 천수를 다 누리게 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도 고의로 범한 게 아니요. 그대도 난잡하게 조춘 것이 아니니 권도를 따라도 무방하겠소. 다만 우리 집에도 늙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집안 가르침이 매우 엄격합니다. 내 나이 20살도 안 되었고 과거에 급제도 못한 초립 서생으로서 소실을 둔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소. 그러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낭군님의 이모나 고모댁에 저를 맡길 곳이 없으신가요? 있긴 있소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저와 함께 가십시다. 그 댁에 저를 맡겨두시고 양가가 알지 못하게 하세요. 낭군님은 머지않아 반드시 급제할 것이니 급제하기 전에는 맹세코 서로 얼굴을 보지 말아요. 급제하면 양가 부모께 이실직고 해서 단란하게 함께 사는 게 어떨지요. 그는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실이 과부인 공의 이모댁에 몸을 의탁하고는 그 집 바느질을 도우니 둘은 모녀처럼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부집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랑 신부가 사라져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크게 놀라고 괴상하게 여기며 신랑 집으로 가서 살펴보고는 비로소 신부가 잘못된 신랑과 함께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신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고 알리고 가짜 염을 하여 허장을 치렀습니다. 그는 일단 일을 처리하고서 다시는 소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장이 크게 나아지니 몇 년 안 돼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급제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노부모에게 알리고 소실을 데려왔습니다. 소실의 집에도 알리려 하니 소실이 저희 부모님께서 반드시 믿지 않으실 거예요 하며 신혼 때 받은 붉은 비단 입을 장식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신표로 삼으세요. 이 비단은 옛날 먼 윗대 선조께서 북경에 가셨을 때 황제로부터 하사받으신 것이에요. 천하에 둘도 없는 희귀한 비단인데 우리 집에서 대대로 간직해왔지요. 신혼 때 그것으로 금령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반드시 믿으실 거예요. 마침내 그 말에 따랐습니다. 달려와서 딸을 본 노부모는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이 공을 보고는 재상이 될 그릇이라 흐뭇하게 여기며 그간의 사연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달려와서 딸을 본 노부모는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이 공을 보고는 재상이 될 그릇이라 흐뭇하게 여기며 그간의 사연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지. 이제 우리 노부부가 뒷일 부탁할 곳을 얻었네. 다른 자녀가 없어. 집안 재물과 노비, 논밭과 집을 모두 맡기니 이 공은 장안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소실은 현명하고도 지혜가 있어 재산을 관리하고 남편을 받드는데 모두 범절이 있었습니다. 이 공의 집안은 지금까지 부자로 일컬어지는데 그 입동 저택이 바로 이 공이 취한 채 들어간 집입니다. 소실 자손 역시 번성했다고 합니다. 가야산 고은 선생, 고령에 김생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집안 사람이나 재산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시골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드나드는 것을 좋아해서 사방으로 떠돌며 여행을 해서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생이 나갔다 돌아와서 집사람과 자제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어제 지리산에서 남주 노인을 만났고 오늘은 가야산에서 고은 선생과 은밀히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조차 터무니없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레 고은 선생이 손자 며느리를 보는데 나를 초대했으니 안 가볼 수가 없구나. 아들이 물었습니다.
고은 선생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손자가 있단 말입니까? 누구 집 교수를 며느리로 데려온단 말입니까? 신부는 성주 이진사 아무개의 손녀지. 올해 나이 16이야. 아들은 속으로 의심이 더욱 일어났습니다. 소위 이진사란 분은 지식과 학문과 덕행으로 도내에서 유명하고 또 자기와도 친숙한 사이였습니다. 아들은 너무 황당하다고 여긴 나머지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핑계대고 이진사 집을 방문해서 묵으며 초례를 치르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이 되었는데도 이진사 집은 적막할 뿐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식전이라 주인과 객이 마루에 앉아 수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다급히 나와서 이진사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서방님 빨리 들어와 보세요. 이진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작은 아씨가 앉아서 길쌈을 하다가 갑자기 기절해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이진사 부자가 크게 놀라 급히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생이 바깥에서 살펴보니 안방에서는 허둥지둥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잠시 뒤 이진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김석사 혹시 기가 막히는 증상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 나이가 어려 아직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청심환을 쓰면 아마 좋아질 것입니다. 이진사가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 나왔습니다. 그대가 들어가 기막힌 사람을 살펴보면 되살릴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남녀 분별을 따질 때가 아니지. 김생이 즉시 들어가 병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얼굴만 보고 나왔습니다. 주인 집이 슬픔에 휩싸여 경황이 없는 듯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과연 아버지도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고은 선생의 연회에는 편하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잔치에 가서 배불리 먹고 돌아왔다. 신부는 어땠습니까? 고은 선생이 아주 기뻐하며 손님들에게 자랑했지. 우리 손자 며느리가 바둑을 잘 두어서 내가 소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라고.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가마에 발이 반쯤 거쳐 있어 문 안으로 들어올 때 잠시 보았지. 얼굴에 흉터가 있더구나. 눈썹 사이에 사마귀도 있었고. 아들이 들어보니 과연 자기가 본 이진사 손녀딸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밖에도 김생에게는 매우 허황한 일이 참 많았으니 시골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자 보통 하는 것처럼 입관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을 옮기는데 마치 어린아이의 관처럼 가벼웠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관을 열어봤더니 염을 한 옷과 이불만 입고 시체는 단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과 덮던 이불로 다시 염을 하여 허장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